자, 어림세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림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림잡아 얼마 우리 얘기죠. 대충 우리 판단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어림잡아 얼마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은요, 투자 전체 기간을 따지지만 요건 첫 해만 따져. 그러니까 첫 해만 보고 간단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어림세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현금 수입과 지출을 승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승수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법? 수익률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승수의 개념부터 보면요, 승수는 투자한 금액이 있죠. 자, 여러분 투자한 금액이 뭐 1억이다. 이 투자한 금액은 수익은 1,000만 원이다. 그럼 몇 년 걸릴까요? 투자한 금액은 1억인데 수익은 1,000만 원이면 투자한 금액 회수하는데 10년 걸려요. 그 얘기입니다. 승수는 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바로 무슨 개념? 승수의 개념. 승수의 개념이고, 그럼 수익률은? 이건 우리 투자이론에서 많이 배운 용어 아니에요.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자한 금액에 대한 뭐의 비율? 수익과의 비율. 요 두 개 곱하면 얼마? 요 두 개 곱하면 1. 두 수식을 곱해서 1이면 두 수식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그럼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해요. 그럼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뭐 할수록? 짧을수록 좋죠? 작을수록 좋은 거고, 반대로 수익률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유리해. 반대로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고, 승수는 뭐 할수록? 짧을수록, 작을수록 유리해. 서로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역수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자, 그래서 가끔 요 승수값이 작을수록 유리한데, 요걸 가끔 승수값이 클수록 유리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요.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 배운 용어 중에, 조 또는 뭐다? 총, 순, 전, 후. 그 아까 배운 우리 조순 전후에서 우리가 조소득 승수, 조소득 또는 총소득 승수, 분모 분자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또 순소득, 순소득은요, 순영업소득을 줄임말. 순영업소득을 순소득 또는 순수익, 순소득 승수. 그리고 전은 뭐죠? 세전이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 후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승수가 4개가 주어졌어요. 근데 요 두 가지는요, 조수는요, 뭐를 가지고 따지냐면 시험에 나올 때 말로 출제할 때 주의를 해야 돼요. 요 두 가지는 총투자액을 대상. 여러분 아까 우리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투자 금액을 대상으로 해요. 그럼 총투자 금액은 내 돈, 자기 자본, 내 돈에다가 뭐를 대준 거? 남의 돈을 대준 건데 요걸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수지로 넘어올 때 뭐를 갚아요? 남의 돈에 대한 부채를 갚죠. 여기 순영업소득에서 세전 넘어올 때 부채를 갚기 때문에 요 타인자본 부채를 갚아버려요. 그럼 뭐를 대상? 자기자본 대상. 그럼 요 두 개는 자기자본 뭐죠? 지분이야. 자기자본, 지분.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자기자본 뭐를 대상으로 한다? 지분 투자에.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지분 총을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 주의를 해 두시고, 이때 승수 앞에 있는 거 있죠. 요 승수 앞에 있는 것은 수익이에요. 수익은 뭘로 간다? 수익은 분모. 승수 앞에 있는 건 전부 분모로 갑니다. 분모. 이렇게 되면 암기가 하나 저절로 돼요. 조순전후. 자, 이때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하면요, 총투자 금액 10억이에요. 총투자 금액 10억을 순영업소득 순수익 1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됐죠. 순수익 가지고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순소득 승수를 뭐라고 한다?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돼. 그래서 가끔 자본 회수 기간은 10년이다 하면 아 순소득 승수는 10이다 이 말이죠. 여기 10이라는 것은 자본 회수 기간이 10년이다. 자, 그러면은 총 투자한 금액은 지금 얼마? 총 투자한 금액은 10억인데 총 소득은 얼마다? 2억. 총 소득 2억이면 여기 얼마죠? 5. 그러니까 총 투자한 금액 10억을 총 소득 2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5년 소요되고 요거 몇 년 소요된다? 요거는 10년 소요돼. 어디가 길어요? 여기에 길지. 그렇죠? 그래서 비교할 때 총 투자한 금액이 동일할 때는 어디가 우리는 조소득 승수보다 뭐가? 순소득 승수가 더 커요. 자, 여기 10억 중에 남의 돈 5억이다. 그러면 내 돈은 얼마? 남의 돈 타인잡 5억이면 내 돈은 5억이지 뭐. 5억인데 순영업소득이 1억인데 대출금에 대한 부채 5천만 원 갚았어요. 5천만 원 갚으면 세전현금 수준 얼마? 1억 원에서 부채 5천만 원 갚으니까 세전은 5천만 원. 그럼 5억을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10년 소요된다. 그런데 이 5억을 세전인데 세금 납부했어요. 2,500만 원 세금 납부했더니 세후는 얼마? 2,500만 원. 그럼 5억을 2,500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20년 소요된다. 이것도 어디가 크다? 요게 크다. 즉 무슨 얘기죠? 지분 투자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세후가 세전보다 뭐다? 크다. 크다는 거. 이해되겠죠? 우선 요거 하나 끝났고 이제 역수로 갑니다. 자, 요 역수는 비율 분석법에 나오죠. 조소득 승수 역수는 비율 분석법의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분모는 뭐다? 투자 대 총자산을 우리는 총투자한 금액이죠. 총자산이 총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겠죠. 자, 총투자한 금액이 10억은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이 말이죠. 네? 총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뭐의 비율? 총소득. 시험 문제 요거 총소득인데 순영업소득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주의 좀 해두시오. 역수관계. 총자산 회전. 용어가 어렵죠? 네, 역수관계고. 자,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요 역수가 뭐다?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우리는 종합 환원율 또는 요걸 뭐라고 하죠? 자본이라고 해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종합 환원율 또는 뭐라고 해요? 자본 환원율. 이러면 자본 환원율로 출제되면 용어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종합 환원율 또는 종합 자본 환원율, 종합 환원율, 자본 환원율. 자본 환원율로도 많이 내거든요. 자, 요거 역수는 여러분 지분 배당률인데 또 시험 문제 지분 배당률보다는 또 뭘로? 우리는 지분 환원율로 많이 내요. 지분 환원율.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자본 환원율과 지분 환원율은 서로 다릅니다. 지분 환원율이야. 또는 이것을 세전 수익률. 그리고 이 역수는 세후 수익률. 역수 관계인데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제 이론으로 출제를 할 때 뭐 말로 출제하잖아요. 예를 들면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한대. 역수 관계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이 나오면 제일 여러분 헷갈리는 게 요거거든요. 요 두 개에서 진짜 많이 출제해요. 네, 올해 시험은 요 두 개를 좀 주의해야 돼. 요 두 개에서 올해 정답을 많이 묻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개에서 위에 두 개보다는 요 밑에 요 가운데 두 개가 중요해요. 올해 시험 좀 주의해 두시면서.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우선 넘어가기 전에 4번 문제 볼까요? 프린트. 자, 어림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죠. 자, 이 순소득 승수 포인트는 뭐다? 총이 포인트예요. 총. 세전현금 수지 승수에는 뭐다? 총이 아니라 뭐다? 총이 아니라 지분. 2번 정답이에요. 자, 종합 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 맞고,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총 투자한 자본, 총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10년 소요된다. 조소득 승수가 여기 5다. 여러분, 요 조소득 승수가 5고, 우리는 총소득이 얼마? 2천만 원이면 얼마? 2천만 원에 5를 곱하면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은 얼마가 된다? 1억이 된다. 여기 5번 선.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점수를 또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틀리서는 안 되는 이런 이론은. 자, 그리고 비율분석법 315페이지에 비율분석법에서 우리 시험 지문에 매년 출제되는 용어가 있죠. 자, 시험 문제에 매년 출제되는 용어가 뭐죠? 대부비율. 대부비율을 다른 말이 많거든요. 대부비율을 또 여러분 3년 전에 저당 비율, 대부비율은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이렇게도 냈거든요. 저당 비율, 또 뭐죠? 또 뉴스신문에 많이 나오는 건 담보 인정 비율, 요거도 뉴스신문에 많이 나오고, 또 융자 비율, 대출 비율, 다 같은 말이에요. 융자 비율, 대출 비율, 다 같은 말인데, 이걸 약어로 뭘 쓰죠? 거기 보면은 LTV로 써요. LT. 시험 문제 낼 때 꼭 관련한 LTV로 나와요. 그럼 요거는 뭐다? 지금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가 차지한다?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네,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럼 대부 비율이 높다. 그럼 대부 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 비율이 높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을 3억 받다가 5억 받아요. 대출금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원금, 이자 갚아나가는 금액도 많아지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못 갚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요. 못 갚는 걸 뭐죠?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아지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시에는 대출 원금을 금융기관 입장에서 회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질문이 그게 나와요. 채무 불이행 시에는 원금 회수하기가 뭐다? 곤란하다, 어렵다. 뭐 할 때?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의 밑줄 그어야겠죠. 시험에는 또 뭘로 출제한다? 낮을수록 이렇게 출제하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높을 때, 낮을 때, 이걸 잘 봐요. 대부 비율이 높다는 건 대출을 많이 받는 거고, 대부 비율이 낮다는 건 대출이 적게 받는 거. 이걸 좀 알아야 돼. 우리 뉴스에서 정부가 대출 비율을 60%에서 40%로 낮췄다. 그럼 규제를 강화, 완화? 강화하는 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대출을 적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출을 적게 해주면 부동산 사기가 더 어려워지지. 자, 그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고요. 자, 거기 3번에 볼까요?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 자,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10억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문제는 대출을 어떻게 돼요? 8억을 우선,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대출을 얼마? 8억을 해줬어요. 그럼, 그렇죠? 8억을 해준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했어요. 침체를 해서 8억을 대출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10억이 6억 될 수도 있죠. 그러면 6분의 8이니까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게 있다. 우리나라는요, 인구 밀도가 높아요. 여러분, 1km 밑에 우리 뭐가 많아요? 임야, 산이 좀 많거든요. 우리나라 산맥이 많다 보니까 산이 많고, 그러면 인구가 어디에? 평지에 집중돼서 인구 밀도가 높아요. 우리나라는. 호주 같은 경우는 1km, 반경 1km의 인구 밀도 2명, 3명 이런 거 다르지. 그러니까 호주는 땅을 전체 사막도 많고 해서 전체 이용을 못 하잖아요. 호주 대륙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요, 인구 밀도가 우리는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땅이 넓은 국가는 달라요. 경기가 급격히 침체한 부동산 가격 뭐 한다? 폭락할 수 있어요. 특히 어느 미국 같은 국가. 뉴욕, LA 빼놓고 다른 이제 중부 이저 땅이 넓은 그 지역은 폭락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상당히 웃긴 국가입니다. 농업 국가 최대 농업 생산량입니다. 미국 중부 지역의 최대 5대 주자의 미시시피 거기에서 농업 생산 국가이면서 뭐다? 또 최고의 IT 산업 국가이고 진짜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거기 나타나. 한 국가 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왜 미국에서 지금 보면은 실업자가 뭐 2천만 명이 넘어간다 하는데 2천만 명이 넘어가는 건 당연히 어느 쪽이에요? 농업은 아니지. 그건 이걸 해야 되니까 뭐 어느 쪽? 도심이 많이 인구 밀도가 모인 도심의 서비스업 쪽이겠지. 하여튼 인구 밀도가 높으면요, 뭐가 되냐면 경기 침체하면 우선 뭐다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어요.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서비스업 쪽부터 팍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서비스업 쪽부터 줄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이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그때 되면 어떻게 돼? 소득이 줄면 부동산 사고자 하는 수요도 줄죠. 대출도 못 받지.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게 수요가 급격히 줄면 폭락할 수 있다. 자, 요즘 골치 아픈 게 많죠, 요즘에. 여러분, 여기 코로나 사태가 오래 가면요, 임차인이 임대를 못 낼 경우가 많아요. 상가든, 어떻게 돼? 임대주택이든.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융자 받아서 건물 지었는데, 대출 못 갚을 수 있어요. 이자 못 갚을 수 있지. 임차인에서 받아서 갚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또 이자 못 갚으면 또 경매 넘어가지. 골치 아파. 이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경기가 침체되면. 그래서 좀 고민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지표를 잘 보는 거예요. 대부 비율. 시험에 그래서 매년 출제하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에 보면요,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뉴스 같은 데 보면요.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IMF 당시에 1997년, 8년 이때 보면요. 부채 비율을 정부는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200% 이하로 낮추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채 비율,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1000% 넘어간 기업, 900, 800, 700, 600, 500까지 부도났어. 대기업. 부채 비율 500%. 예? 그만큼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요, 부도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보면은 주식시장 지표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남이도 타인 자본을 뭐라고 한다? 우리 시험에는 부채로 출제했어. 부채. 예? 타인 자본 부채고, 내 돈. 남이 돈을 얼마 조달하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게 뭐죠? 지분. 근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또 4년 전에 요거 정답으로 물었거든요.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죠. 시험에는요, 분모 분자 바꿨어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 이렇게 출제했어요. 분모 분자를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부채 비율이 200%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부채 비율이 200%라는 것은 내 돈이 1억이면 남의 돈 얼마? 2억. 그 얘기예요. 내 돈이 1억이면 남의 돈 2억까지는 괜찮다. 2억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채 비율. 그러면은 여러분 대부 비율 LTV를 보게 되면은 LTV가 20%다. 부동산 가격이 10억일 때 대출금이 얼마? 2억이면 몇 프로죠? 20%예요. 자, 20%면 부채 비율은 얼마? 부채 비율은 여기에 2억이면 10억에 2억을 뺀 내 돈은 8억이에요. 4분의 1이니까 몇 프로? 25%인데 두 개 합하면 100%가 안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대부 비율과 뭐를 대주면? 부채 비율을 대주면 1이 되는 것은 1은 100%입니다. 그럼 뭐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1이 되는 것은 우리 지분 비율과 뭐를 대준 거? 대부 비율 된 이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1이 되는 거고 이건 1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의 좀 해두시면서. 그런데 여기에 8억이면 얼마? 8억이면 10억에 8억이면 몇 프로? 80%. 80%니까 몇 프로 증가했죠? 60% 증가했죠. 대부 비율. 그런데 이게 8억이면
10억에 8억을 빼 내 돈은 2억이죠. 그럼 2분의 8이니까 4네요. 몇 프로? 400%. 여기는 60% 증가했지만 여기 몇 프로 증가했다? 375% 증가했어요. 엄청 증가했네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융자를 약간 더 받았는데 부채 비율은 더 높게 증가해서요. 그럼 부도 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진다. 자, 그 내용을 우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315 대부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채 비율도 급격하게 뭐한다? 증가한다.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내죠. 뭐? 두 개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내는데 총 부채 상환 비율.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요즘 대출 규제 많이 하죠, 우리. 그래서 요 총부채 상환 비율 또는 여러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서 DTI죠. 그래서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럼 요거를 뭐를 중심? 요거는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고, 요거는 뭐를 중심?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 LTV는 부동산 가격을 중심, 요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해주고, 요거는 뭐를 중심?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해줘요. 소득이 없으면 여러분 대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득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요 두 가지를 이용하면요.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냐. 이걸 계속 출제를 많이 해요.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계산 문제 한번 풀 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 두 수식은 시험의 단골이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단골이기 때문에 좀 공식을 정확히 암기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매년 출제되는 용어가 있어. 부채 감당률 317페이지. 요거 용어는 여러분 지금 요거죠?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매년 출제되니까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부채 감당률은 매년 출제돼요. 부채 감당률 또는 부채 감당 비율인데 뭐죠? 우리는 영업소득, 순수익이죠.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비율을 우리 뭐라고 한다? 부채 감당률. 요 수식도 많이 내고요. 요게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요것도 출제를 많이 해요. 시험 문제. 요 두 개를.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죠. 그러니까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대출해 줄 수 있다. 이 말이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순영업소득이 어떻게 돼?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에도 부족하죠. 부족해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니까 융자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1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1에 가까이 가면 분모 분자가 비슷해요. 분모 분자가 비슷하면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면 금융기관은 채무 불이행했다는 위험이 또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출자나 차입자 둘 다 위험에 처하게 돼요. 1에 가까이 가면. 그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는 1보다 클 것을 요구해. 이론적. 실무적으로는 또 절차에 따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보통 선진국은 1.2 정도, 우리나라는 한 1.6 정도 이렇게 많이 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신용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죠? 1등급부터 10등급 할 때 이런 걸 볼 때 대출해 줄 때 등급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등급이 하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예? 금융기관 대출 관장에 있어서. 그래서 내년부터 바뀌어요. 신용등급이.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1등급, 2등급 이런 등급제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결정을 할 때 뭐를 가지고? 점수제로. 네? 점수제로. 그럼 여러분이 한번 신용등급하고 몇 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등급에 점수가 있어요. 점수. 그 점수인데 그 점수가 어떻게 돼요? 뭐 할수록? 높을수록. 만점이 몇 점? 1000점. 1000점. 만점이 1000점인데 1000점에 가까이 갈수록 신용도가 높죠. 그러면 그거 점수 기준으로 대출을 해줘요. 그럼 같은 예를 들어서 7등급 하면 대출 안 해준다. 예를 들어서 은행 제1금융권에서 대출 안 해준다. 그런데 대출을 해줄 수도 있어. 뭐가? 7등급인데 한 점수는 한 사람은 얼마? 650점이고 다른 사람은 500점이다. 그럼 650점 더 높죠. 똑같은 등급이라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점수제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년부터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용 관련해서 이제 점수제니까 그 여러분이 주거래은행을 잘 정해야 돼. 주거래은행에서 뭐를 해줘 요즘에 뭐도 다 옮겨야죠. 뭐도 옮기고 아파트 관리비 뭐 봉급부터 시작해서 뭐 있죠 가스비 뭐 한 은행으로 다 거래를 해. 그러면 점수가 점점 올라가. 본인 그쪽 신용도들이 분산하는 게 안 좋아요. 하여튼 은행 주거래은행 하나 정해놓기 좋습니다. 이제 점수제로 바뀌면요 점수를 어떻게 올릴 건가 이걸 잘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내요. 부채 감당,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부채 감당.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요거 보는 거고. 자,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때 또 우리 보는 이자 감당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자 감당률은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주식시장에서 판단을 할 때 많이 하거든요. 요 얘기거든요. 부채 감당률 때 앞에 부채가 분모로 왔죠? 그럼 이자 감당률은 이자가 뭘로 와야 돼? 분모.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 대해서 이자 지급액이죠. 이자가 분모로 오면 돼요. 예? 그 얘기고. 자, 그 내용은 놔두시고, 거기 채무 불이행률이 나오죠. 자,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죠.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분모는 뭐죠? 분모는 유효 총소득이고요. 분자는 돈이 나가는 거, 영업, 경비, 부채, 서비스액 더해준 금액. 요거 두 개 더해준 금액 돈 나가는 거. 여러분 부동산 운영하는 비용에다가 대출 받을 때 그 원리금 상환액 더해준 거, 돈 나가는 거. 분모는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 요 들어온 거. 요걸 따지는 건데 문제는 여기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요 값이 어떻게 돼? 1에 가까이 가면 1에 가까이 가면요 분모 분자가 비슷해지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요. 1에 가까이 가면. 근데 1보다 훨씬 작아져요. 값이 0.6, 0.5, 0.4, 1보다 훨씬 작아지면요. 뭐다? 소득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는 거. 이 값이 낮을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작아지는 거고 이 값이 클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커지는 거. 자, 그 내용이 나오고 자, 여러분 이 319페이지에 거기 영업경비 비율 보세요. 자, 이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분모는요. 가능 총소득일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일 수도 있어요. 문제 나오면요. 뭐 유효 총소득 기준, 가능 총소득 기준 나와요. 그래서 이 총소득에 대한 뭐의 비율?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 값은 또 뭐 할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이 값은 또 낮을수록 생산성은 높아요. 자, 우리는 시험 문제 관련해서 요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요 네 가지는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 영업경비 비율 하나 또 체크해서 올해 하나 더 기억을 그 정도는 좀 해두십시오. 자, 프린트 한번 5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임대사업 첫 해만 따지죠.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 자, 부채 감당률 구하는 요거죠. 공식은 주어졌으니까 자, 순영업소득 얼마? 아, 주어졌네. 순영업소득 얼마죠? 1억 원. 분모는 원리금 상환액인데 거기 상환 방법 보세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뭐죠? 원금은 만기에 전에 갚아요. 예? 그리고 언제 갚아? 상환계획 20년이니까 20년 딱 지나서 전에 갚으면 돼. 그럼 첫 해는 뭐만 갚아요?
이자. 그럼 이자만 갚는 거예요. 첫 해는. 그럼 분모는 원리금 상환액에서 원금은 만기 전에 갚아야 되니까 이자만 들어와야 돼. 그럼 분모는 뭐만 들어오면 돼? 이자. 이자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자가 얼마? 대출 얼마? 총 투자 금액 10억에서 지분 투자액 얼마? 지분 2억을 뺀 나머지 얼마? 8억이 대출금이야. 대출금에 대해서 연 이자율 몇 프로? 연금리 10%. 이자. 이게 8천만 원이네요. 그럼 분모 분자 얼마로 나눠주면 돼? 2천만 원 나눠주면은 2, 4, 8, 2, 50, 4분의 5네요. 1.25. 1.25가 나오는. 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으니까 첫 해는 뭐만 갚는다? 이자. 이자는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돼? 이자, 연 이자율을 곱해주면 된다. 자, 여러분이 어림세법 한 문제, 비율분석법 한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죠. 예? 비율분석법 우리가 계산 문제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작년에 시험 문제 풀면서요. 혹시 계산 문제가 박스 주어졌어요. 작년 시험에 박스 지금 문제 푼 것처럼 박스 안에 내용이 나오고 5개 다 1, 2, 3, 4, 5 5개 다 계산한다.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혹시 풀 시간이 없으면 답은 5번 찍으라 했어. 5개 다 계산돼. 근데 답이 5번 정답했어. 왜 그러면 출제원들은 요거는요 4, 5번이 정답 놓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시간이 없으면 근데 시간 있으면 5번만 풀면 돼. 네? 1번부터 풀면 안 돼. 그 계산 5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5개 다 해야 되는 문제. 그러면 5번 풀어서 답이 나왔다. 그럼 바로 5번 가면 되고 5번이 답이 아니면 몇 번? 4번이 답이야. 간단해요. 그럼 요령을 좀 공부하셔야 돼. 그런 거는. 네? 찍는 것도 좀 알고 찍어야 돼. 그냥 무작정 찍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계산 문제 이제 투자론 끝났어요. 가장 어려운 단원 끝나고 이제 금융, 이제 두 번째 금융이 또 여러분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그 왜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번째 어렵대요. 용어들 안 배워서 그런가? 자, 여러분 계산 문제가 9문제 요즘 계속 9문제 출제하거든요. 9문제에서 10문제 사이인데 9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좀 쉬워요. 한 문제는 좀 쉽고 한 8문제가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계산 문제. 왜? 요거 안 써도 다 틀려도 돼. 다 틀려도 80점이 나와. 요거 다 틀려도 8문제, 그 9문제 중에 하나 좀 쉬운 게 나요. 그거 하나만 풀고 나머지는 풀지 않아도 돼. 뭐 9문제 안 풀어도 돼요. 신경 안 쓰고 아예. 예? 숫자에 민감하지 못하다. 그러면 다 틀려도 돼. 그래도 80점 맞는데 지장 없어. 왜? 8문제 중에 다 4번 찍으면 하나는 맞을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시고 80점 정도 만점이야. 이게 개론 80점, 민법 40하면 평균 60이거든요. 민법 80, 개론 40해도 60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점이 만점이라 생각을 하시고 8개 계산 문제 다 틀려도 관계없어. 그래서 뭐만 잘 풀면 돼요, 여러분? 한글. 한글. 숫자 다 틀려도 관계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80점을 맞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 강의하면서 별표 3개 해준 거 있죠? 요걸 잘 보세요. 신경 쓰면 3개 준 것만 공부해도 70점 넘어가는데 지장이 없어. 더 점수 따려고 하면요. 머리 스타일 막 굽입니다. 그래서 3개짜리만 집중적 공부하는데 그 공부할 때 있죠. 공부하면서 이제 번호를 매기세요. 1번, 여기 1번, 2번, 3번에서 이제 매기면서 그 부분을 해서 딱 매기다 보면 한 30개 정도 나왔다. 그럼 30개 중에 나는 26개는 확실하게 이거 나오면 맞추겠다. 그렇게 공부하면 돼. 그러면 그래도 점수가 65점 넘어가잖아요.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혹시 민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론 70점 맞으면 안정권이에요. 네? 민법은 둘 중에 하나 틀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80점이라고 해서 8개는 포기해도 되고 그리고
70점이면 12개 포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공부할 것을 확실하게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수 맞는데 지장이 없다. 우리 요즘 출제학을 경영했죠. 여러분이 많이들 공부하는 거, 쉽게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약간 요즘 지문을 까다롭게 내고 여러분 뭐 수식 같은 거 막 나오는 거 이것을 계산 문제 안 내고 말로 출제해버려. 좀 약간 쉽게. 요즘 스타일이 좀 출전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별표 3개짜리 중심으로 많이 정리를 하고 투자 금융이 12문제 출제예요. 우리 투자 금융 합쳐서 12문제. 그럼 예를 들어서 투자가 18문제면 금융은 몇 문제? 4문제. 투자가 7문제면 금융은 몇 문제? 5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작년에 금융 5문제 출제했죠? 투자가 7문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재작년에는 금융 3문제, 투자 우리가 9문제. 이런 식으로. 하여튼 12문제를 맞춰요. 몇 프로? 30%.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투자 금융에서 이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가 투자 이론에서 나오는데 신경 안 써서도 되잖아요. 아까 제가 포기해도 포기해도 되지 뭐.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포기하고요. 공부 3개짜리는 확실히 공부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1, 2, 3, 4, 5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자기가 3개짜리 공부해서 이건 시험에 안 틀겠다 꼭 해서 한글로 된 거 맞춰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의 답은 2번이다. 체크. 자, 2번의 답은 3번이다. 체크. 1, 2, 3번은 쉽잖아요. 3번의 답은 4번이다. 체크. 4번의 답은 1번이다. 체크. 이런 식으로 체크하잖아요. 그럼 5번 탄력성 계산 문제 안 풀겠다. 안 풀겠다. 그러면 여기 문제 풀 때 안 풀겠다. 그럼 X표 치지 문제. 문제 칠 때 과감하게 빨간 걸로 딱 X표 쳐 안 풀 거는. 예? 왜? 문제집 있잖아요. 그 문제 나오잖아요. 우리 시험장에 X표 치면 돼. 예? 그럼 5번은 넘어가야죠. 답을 체크 안 했잖아요. 그럼 이제 6번 푸는데 6번은 보니까 요거 반이다. 모르겠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1, 2, 3, 4, 5번이잖아요. 문제지에. 딱 봤는데 틀린 걸 찾는데 1, 2, 5번은 답이 아닌데 요 2개 놓고 헷갈린다. 그럼 빨리 문제 6번 문제 삼각형에서 또 여기 답은 남기고 넘어가야. 7번 답은 그러면 5번과 6번 넘어갔잖아요. 7번 답은 3번이다. 3번 하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답에 안 밀려요. 풀면서 바로바로 옮기면서 가야지. 밀리는 것은요. 뭐에 밀리냐 하면은 시험 다 풀고 나서 옮기는 과정에서 밀려. 그런 건 제일 바보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안 푼 건 놔둬야지. 안 푼 거는 계산 문제 안 풀겠다면 놔두고 여기 있죠. 세모 여기 2개 놓고 헷갈리는 게 여기 한 7, 8문제가 나와요. 개론이든 민법이든. 이게 여기서 많이 맞으면 합격권으로 갑니다. 그럼 3개, 4개, 2개 했는데 답 보세요. 답 봤는데 3, 4번 답이 봐야 되는데 4번은 답이 7개인데 3번은 답이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 헷갈린 거 답은 3번이야. 이렇게 들어와야 돼. 왜? 왜냐하면 답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왜냐면 출제원의 답이 우리 8개씩 기준으로 배열을 하기로 약속을 해놨거든요. 가끔 뭐 7개, 9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8개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2개 놓고 헷갈리는 것부터 찍어 들어가서 또 보세요. 이미 답이 체크해놓으니까 또 보세요. 바로 보입니다. 봤는데 4번 이게 딱 봤는데 4번은 9개다. 그럼 하나 틀렸네. 생각하시고. 근데 3번은 4개밖에 없어. 그러면 계산 문제, 여러분 이제 3번 4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4개는 맞아. 안 풀고 4개 맞으면 10점입니다. 10점은 평균 5점. 합격으로 가버려요. 찍을 때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개론 민법 다 풀고 나서 계산 문제는 맨 마지막에 찍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훨씬 남아요. 계산 문제 푸는 순간 떨어집니다. 진짜 계산 문제 푸는 순간 떨어져요. 시간이 가요. 합격하면 되지. 뭐 계산 문제 풀려고 해. 그래서 공부할 때 전략을 잘 구세요. 3개짜리부터 계산 문제 빼고 수식 같은 건 왜 말로 출제를 요즘 또 하니까. 그래서 계산은 포기한다 치고 우선 별표 3개짜리에서 수식은 암기는 꼭 해야 돼. 말로 출제 요즘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결론이 가장 중요한 요거야. 답 짓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해요. 본 시험 가면은. 그러니까 문제는 본인이 확실히 공부 안 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26개 정도 확실히 공부해놔야 돼. 그래야 찍기가 쉬운데, 이게 20개도 확실히 모르겠다 하면 요거 골 잡아요. 본인이 쓴 답이 이게 확실치 않으면요. 찍는 것도 확실치 못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3개 중에 26개는 확실히 공부해. 개론이든 민법이든. 예? 민법도 풀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 요거는 나면 틀리겠다. 어떤 부분 그거 얘기하대. 나는, 야, 여기에 나오면 진짜 어렵다. 예? 매도인단 못책임 나면 왜 틀린다. 이중문이나 매도 틀리면 되지, 뭐. 예? 있죠. 갑을병적 무까지 나온다. 그럼 틀리면 돼요. 한 문제 나오는데. 예? 갑을병도 어려운데 무슨 무까지 공부해. 틀리면 되지. 한 문제 나오는 건데. 틀리면 되지. 갑을병정도 몇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다 틀리겠다. 왜? 갑을병만 해도 30문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전략을 잘 구사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포기하면 되지. 12개는 포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자신이 있는 것부터 공부를 하면 시간이 절약되면서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해. 그래서 2차까지 공부해서 빠르게 합격하세요. 1차는 60 넘으면 되니까 전략을 잘 정리하십니다. 자, 321페이지 보시면은 금융, 자금을 융통받는 건데, 자, 그게 부동산 금융의 개념이 거기 나오죠. 자, 2번 지문 보시면은 부동산을 우리는 개발도 하고 또 취득을 하는데, 이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도라든지 시장 그리고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우리는 금융이라고 해요. 자, 5번 지문에 거기에 3번이죠. 3번 지문에 이 지문을 2번 출제해서 최근에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 이 지문을 19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2번 출제한 지문. 이 지문은 좀 많이 내고요. 그다음에 밑에 부동산 금융의 종류가 나오는데 요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지분금융을 많이 못 돼요. 출제원들은. 지분은 뭐죠? 지분은 자기 자본이잖아요. 이제 배웠잖아요. 지분은 자기 자본. 그럼 지분금융 하면 말 그대로 풉니다.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그럼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인데 어떻게 돼?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하든지 아니면은 또 뭐를 지분권을 매각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해요. 예? 근데 지금 지분, 예? 주식회사 지분 40% 가지고 있는데 5%를 매각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자, 지분금융. 그럼 시험 문제는요, 뭐가 나오는 거야? 지분금융 방식이 나오잖아요. 이 방식. 그 방식 보면요, 우선 부동산 투자회사, 넷째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해요. 부동산 투자회사, 여러분 2년 전 29회, 28회 2년 연속 출제했었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지분금융. 29회 시험은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부동산 신디케이트. 뒤에서 배울 거예요. 또 조인트 벤처. 또 공개 모집, 공모한 증자라든지 부동산 펀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 하는데 이런 것은 다 지분금융 방식. 그리고 여러분 그 종류를 잘 봐야 돼요. 종류. 부채는 뭐죠? 부채는 아까 타인 자본이죠. 남의 돈.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인데 이 방식 어떤 게 있어요? 요거는 또. 요거는 22회 시험에 출제를 한번 했었거든요. 22회 시험에 부채금융. 거의 대부분 우리 지분금융이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계속 요걸 중심으로 내고 요거는 22회 시험에 한번 낸 거거든요. 부채금융은. 자,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 조달하는 거, 저당금융이 있죠. 금융기관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받는 거잖아요. 타인 자본, 저당금융. 또 여러분 신탁회사에 여러분 신탁을 하면은 뭐를 받아? 수익 증권을 받잖아요. 이걸 금융기관에 뭘로? 작년에 출제했네. 또 금융기관에 뭐 담보로 제출해서 자금을 줘달래. 요거 무슨 신탁? 담보 신탁이죠. 작년에 뭘로 출제했어요? 작년에 요거 토지 개발 신탁으로 출제했어. 토지 개발 신탁이 아니라 뭐다? 수익권을 담보로 수익
증권을 담보로 금융에 대출 받잖아요. 요거는 뭐다? 담보신탁이에요. 요걸 작년에 정답으로 물었어. 시험에. 개념을 아느냐. 예? 부채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증서금융 또는 줄여서 신탁금융. 뭐예요? 담보신탁에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주택법에 의한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해. 사채는 뭐죠? 남이 사채, 회사의 채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요. 자, 그런 것은 부채금융이죠. 또 부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있죠. 뭐다? 주택저당증권, 또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또 자산유동화증권, 또 자산유동화 어떻게 돼요? 기업어음. 여러분 CP는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기업어음. CP, Commercial Paper. 기업어음인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외국에서는 뭐다? 기업어음을 중앙은행에서 요걸 매입을 해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뉴스 많이 나와요. CP 하면 기업어음이다. 이런 것은요,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요걸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요것도 부채금융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탈리아어로 메자닌이나 말이 있거든요. 메자닌은 우리 오페라 하우스의 1층, 2층 사이에 중간에 있는 라운지를 얘기해요. 중간에 라운지라는 의미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요 뉴스에서도 또 많이 나오는데, 집은 내 돈과 남의 돈의 무슨 성격? 중간 성격을 가진 거. 중간 성격을 가진 거. 자, 여러분 전환사채가 대표적이거든요. 전환사채 여러분 우리 상속 대기업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뭐를 발행했어요? 처음에 회사의 채권 발행했죠.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일정 기간, 뭐 돼서 몇 년 지난다는 일정 기간, 일정 조건이 있겠죠. 조건 하에서 이 회사의 채권을 뭘로? 지분이 뭘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식하면 자기 자본이 늘어나서 합법적으로 뭐가 돼? 상속이 되는 거예요. 회사채를 뭐 인수를 한 거죠. 싸게. 전환사채. 또 여러분 주식에 보면 보통주, 우선주가 있거든요. 배당의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이 우선주죠. 의결권은 없는데 이것은 뭐다? 이것도 뭐다? 요 중간 성격, 우선주라든지, 자 후순위 대출이라든지, 예? 그 관련해서 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거 24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요거 한번 요거는 24회, 요거 24회, 요거는 22회. 그럼 계속 요것만 출제했다는 얘기죠. 예? 자, 24회 시험 메자닌 금융 한번 나왔는데, 여러분 신주, 여러분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일정 기간 조건 하에서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가 있어요. 네? 이것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뭐다? 이것도 우리는 메자닌 금융이 돼요. 그럼 여러 가지 용어들이 거기 많은데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최근에는 뭐를 출제 많이 한다? 지분금융. 지분금융 방식이 지문에 좀 많이 출제되니까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325페이지에 주택금융으로 가는데 이것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